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은 토론의 아젠다 세팅부터 세부적인 준비까지 애써주신 한국 초순수 담수화 학회 남궁훈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시대를 기후변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탄소 중립 시대, 자원순환 시대, 그 다음에 ESG 경영 시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저는 가장 이 가운데 중요한 두 분야가 바로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워터 에너지 AI 넥서스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법, 제도, 정책적 관점에서 5분의 귀중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 분야의 워터 에너지 AI 넥서스 전략, 그리고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실행 계획 등을 소상히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토론을 전문가 5분을 모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물포럼은 이 발표도 중요한 만큼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들, 또 건의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 법안으로 발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번의 이 토론회를 여기서 거쳤는데 6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른 학회나 행사에서 많은 토론과 제안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토론을 위한 토론, 또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클로즈드 룹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이 이 법안으로 발의가 돼가지고 확실하게 이 국가 정책이나 또 이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평소에는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이 많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성 인력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안 맞다 그래서 여성 우대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혜진 선임 연구위원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여성 한혜진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 정말 열심히 교육하듯이 들었는데 다들 오늘 발표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2번째는 AI를 가지고 물 관리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3번째는 물하고 에너지의 인프라를 복합 인프라로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물 관리 정책을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과 에너지를 AI로 잘 관리한다면 AI를 쓰는데 물과 에너지가 더 드는 쌍방향의 이제 피드백을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라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반 이제 산업인데, 우리는 전력이나 물 입장에서 이 기반 시설을 잘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방이 진짜 덥잖아요. 근데 정말 더운 게 이 하나의 전열등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더운데 데이터 센터는 정말 더운 정도가 아니고 뜨겁습니다. AI 서버는 그냥 다른 컴퓨터 서버랑 다르고요. 온도가 70도에서 8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일 수 있는 거고, 이 냉각을 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 냉각에 대한 기술에 대한 요구가 AI 쪽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원래 공냉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썼는데 그럼 전력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냉각탑을 씁니다.
냉각탑을 쓰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여러 히트펌프를 해가지고 냉각탑에서 발열이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물 사용되는 점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이 다시 하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비가 내릴 때까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진짜 물을 많이 쓰지만 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나갑니다. 하천으로 돌아가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냉각탑에서 80%가 날아가고 20%밖에 안 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용수량은 3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 용수에. 그래서 지금 양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물 수요량은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도입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과연 지금 얼마큼 사용하느냐? 아시다시피 산업 용수가 통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정보 데이터 공개 정보만 했더니 민간 데이터에서 38개를 봐서 이제 추산을 해봤더니 383만 톤 정도 씁니다.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한 정성군 정도 되는 생활용수 양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수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제1차 전력기본계획에 이제 수요 전망이 38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모자라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전력망 공급 개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전력 전기보는 굉장히 그 수요를 작게 봤어요. 6기가와트로 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물량이 한 4,370만 톤 연간 쓰입니다. 그러면 한 9미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2차 전기보온에서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실히 확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계속 500메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 3기가와트 정도의 외국에서 들어오고 싶다?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산 정도의 생활 용수량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만큼이 있는 것인가?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을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망도 있고 데이터 센터는 엣지 데이터 센터가 있고 하이퍼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교육시키는 커다란 규모도 있었지만 우리가 네이비를 쓴다거나 카톡을 쓴다거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도심에 있어야 됩니다. 도심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73%는 경기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요.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도 있고 1,000만의 서울 시민들도 용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계란에 지금 바구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K워터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댐 근처에 있는 데이터 센터 입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의 입지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댐이 몇 개가 없는 것도 없지만 그게 다 산속에 있다는 거죠. 산속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 민간 데이터 센터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민간 데이터 센터는 사실 부동산 PF랑 비슷한 거거든요. 임대료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어 해서 이 하이퍼스케일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댐 근처에서 수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수도권의 엣지 센터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걸 해야 될 것인가 정책을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도 몰라요. 데이터 센터가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물 데이터 센터의 IT 로드의 전력량도 아무도 몰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부나 거기에서 이제 PUE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한 것처럼 저희도 물 사용량이 도대체 얼마냐 니네 데이터 센터 당으로 물 사용량의 효율을 알려준 게 WE라는 지표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무조건 500기가와트시 정도에 되는 데이터 센터는 이걸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고치려면 아까 남궁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워요. 수도법을 개정하던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는 의무 공시를 하는 규정만 만들면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전력 수급 계획이랑 수도 계획이랑 저희가 물관리 기본 계획처럼 수자원의 계획이 사실 조금 수립 시기가 다릅니다. 전력은 2년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발표하니까 2년마다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도 계획은 변경까지 치면 5년 단위로 움직이고요. 수자원 계획도 5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늘어난다 해서 전력 계획에서 수요량을 용수의 수요량을 절대 계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후부가 됐으니 이런 계획에
좀 타이밍을 맞추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전력 요즘은 지산지소 해가지고 전력이 어디가 많은지를 보시는데 그 전력이 많은 곳에 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댐을 지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댐을 지어서 수정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게 다 어렵고 수입천 댐만 보셔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에 대한 공급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랑 잘 연결되어 있지 않는 뭐 해수 담수화나 아니면 제2용이나 이런 물들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전력계 분산 다기능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미 발표 자료도 많이 나왔고 아마 기후부에서 추진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아마 기후부 분야가 아니라서 얘기가 안 나온 건 그 냉각 기술입니다. 냉각 기술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순행식으로만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젠슨 황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엔디비안 젠슨 황도 이거는 냉각 기술의 싸움이다. 그래서 액침이나 이런 냉각 기술에 대한 산업 발전, 기술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력과 에너지에 난 둘 다 해결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혜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하나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센터의 이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서 그 이 냉각수 공급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도 EU처럼 WUE Water Usage Effectiveness 제도입니다. 이걸 빨리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그 수도 계획 혹은 수자원 계획에 그 AI 에너지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 한국 상하수도 협회의 상수도 부분을 맡고 계신 우임경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후위기 그리고 AI 기술 발전이 정말 급속도로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 그 중동 전쟁의 에너지 이슈를 생각을 하면 오늘 이제 말씀 나눈 물과 에너지 통합 관리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게 곧바로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5분의 발제 내용 너무너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너무 새로운 내용들도 많았고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상하수도 협회에서 왔기 때문에 상하수도 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부의 융합 정책 방향 쪽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수자원 관리 쪽에서 물, 에너지, AI, 넥서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거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치면 그게 우리나라 수자원의 한 3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상하수 분야의 운영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전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부의 이제 정책 방향 중에 양수 발전이나 수열 에너지, 하수처리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물 인프라를 이제는 그냥 쓰기 위해서 만드는 물이라던가 쓰고 나서 버리는 물이 아니라 이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져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수처리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상하수도 시설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특히 이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88 올림픽 때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들을 개량을 할 때는 최근에는 이제 지하화나 복합화나 주민 친화들과 연계를 해서 많이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이 조금 구체화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과 수도 AMI 통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기후부에서 지방상수도 노상수도 개량 사업을 하면서 블록 시스템 구축을 하고 원격 검침을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급률 한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거를 통합해서 한다면 5년, 10년 내에는 대부분이 이제 원격 검침화 된다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와 전기의 데이터는 각각 그 독립적으로 좀 관리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발전댐 사전 방류 정책은 홍수 조절에선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발전댐 부분에도 하류로 가면은 이제 취수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 취수와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평가 부분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 관리 시설의 어떤 전력 수요 관리 자원화, 뭐 수열, 하수열 이런 거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술 ESS에 대한 기술 개발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청주에 이제 지북정수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태양광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전체 시설의 에너지를 다 커버할 정도로 발전량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로 낮에 태양광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낮에는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복도까지 다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리고 있는데 저장이 안 되니까 밤에는 또 이제 전력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럼 저장 장치를 좀 도입하시면 어떠냐 하니까 그 이제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해서 아직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못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술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거나 이제 상하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이제 물 에너지 융합 정책의 가장 최우선은 수질 안전성,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 이런 것들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워터는 뭐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대표하는 물 대표 기관으로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너무나도 그 연계 방향성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례로 주신 이제 MS의 폐쇄형 냉각 시스템, 아까 이제 한혜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뒤에 뭐 하수처리장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작년 말부터 연초에 그 운유 정수장, 이제 인구 감소로 이제 정수장들이 가동을 이제 멈추면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걸 데이터 센터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수장 쪽에서 조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SK 그 분당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가서 그 팀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순행식을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랭식의 기조를 아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 산자부에서 그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를 열어주진 않을 건데,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 된 곳도 아직 한 65%밖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그럼 지방으로 가져갈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인력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문제일 건데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센터 내에 사람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기 설비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유지 관리 인력이 지금은 거의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에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가지를 않고, 또 통신비 같은 경우가 수도권이 저렴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통신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건들이 그 맞춰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AI 쪽과 같이 연계돼서 하는 정책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광역상소는 지금 43개, 아까 의원님도 43개 광역상소가 다 AI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생활용수 공급의 한 55% 광역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차지하는 지방상소는 아직 AI가 도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지방상소에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재경부에서 제일 퀘스천을 하는 거는 그래서 얼마나 아낄 수 있니?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권기현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투자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이제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전의 선례들 자산 관리나 뭐 스마트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지속적이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셔서 광역상수도에는 뭐 연간 한 9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마련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수자원공사에서 마련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통일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먹는 물은 고영양 그 인공지능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나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그리고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최종은 AI를 가서 AI가 다 자율 운전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특히나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 결정은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력 발전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예측 진단 기술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지방 상수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자산 관리에 적극 도입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입량 예측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게 이제 취수 계획하고 연계된다면 그 상수도의 안전성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전력 발전 부분의 데이터와 이 상수원 쪽의 데이터의 표준 관리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AI를 넘어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뭐 XAI나 온톨로지 기반 이런 AI들이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AI의 데이터의 언어를 통일해 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자원, 뭐 댐, 상하수도 다 같이 품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수 처리장의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 창출. 아마 이거는 저희 뭐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20년 전에도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그때 하수도는 자원순환의 길이라는 표어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자원으로 봐서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고 그때 이제 일본에서 그 하수처리장 이름을 물재생센터라고 이제 많이 바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제 물재생센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셨지만 그게 조금 더 지자체의 기술이나 이런 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을 다니다 보면 소화 슬러지를 해서 소각을 하는 데들은 소화 슬러지를 쓸 데가 없어서 태워버리는 하수처리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쉽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 물과 에너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는 그거를 쓸 수 없어서 그냥 태워서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거의 뭐 에너지 자립률 100%에 플러스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처리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면은 슬러지를 자원화하고 하수열을 그 도시가스로 공급을 하고 해서 뭐 연간 한 처리장 같은 경우에 한 50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수처리장을 다 운영하고도 벌 수 있는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고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량, 수질,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수 처리수를 말이 제가 괜찮나요? 하수 처리수를 데이터 센터의 제2용수로 사용할 때 좀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고도 처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RO나 막분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농축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려면 우리 상하수도 요금 제도 그리고 세제 지원 혜택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말씀에 이제 저수지 수위 예측 고도화 저는 오늘 그 발표 내용 자료를 보고서는 그 22년 말 23년 말인가요? 그 전남의 가뭄 사태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했더라면 의사결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약간 그 기존의 수리수문 모델과 AL 모델을 좀 병행해서 운영하는 체계도 필요하고 이거를 방류할 거냐 취수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운영 프로토콜 그 농업용수, 생활용수 그다음에 뭐 홍수 통제서 이런 다자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그런 이제 운영 프로토콜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 에너지, AI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넥서스를 이루려면 어떤 개별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운영 제도가 하나로 좀 통합될 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상하수도 인프라가 여기에 중심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화, 기후위기 대응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는 지금 상하수도가 지자체 고유사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 고유사무로 둔 상태에서 오늘 뭐 여러 공공기관 말씀해 주셨지만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고 하면 절대 이거 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달성하려면 지방 상하수를 꼭 같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한번 전 환경부 장관님이 어느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퓨가 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푸드, 에너지, 워터였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런 계획들이 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재정과 정책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미경 처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코멘트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AI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그 수도 부분에서는 이 광역상수도에서는 이 지금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상수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기후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하수도 그 시설에 이제 태양광 시설이 많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이 간헐성 문제로 결국은 ESS 그 기술 개발과 확산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이건 우리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결국은 워러 에너지 AI 넥서스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ESS 관련된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앞으로 또 이 협력해서 토론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요 전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현재 키스트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이상혁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면접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분이 여성분이 원래 면접장에 가면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그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있으면. 근데 제가 1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처장님께서 말을 너무 잘하셔갖고 자 이제 말 못하는 남자 1번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굉장히 떨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AI가 물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물 전공자로서 AI가 물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국장님 발표 자료 맨 끝에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물하고 찌릿찌릿하는 전기가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면 합선이 되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의 에너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옛날부터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WEAI라는 이 글자를 보면서 여기 오신 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워터 에너지 넥서스가 있었고 그다음 2세대가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남김없이 스르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워터 에너지 넥서스가 거의 10년 전 얘기, 10년 넘는 얘기인데 그때 뭘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 당시는 이 에너지라는 거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터 에너지 넥서스 when 하고 하다가 결국은 WHEN when 언제 오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감이 됐고요. 워터 에너지 푸드는 한동안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워터하고 에너지하고 붙는 것조차가 안 되는 상황에서 푸드까지 기술을 넘기는 게 안 된다라는 결론을 그때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하고 에너지는 어쨌든 식량에도 연결되어 있고
WAN은 항상 갔는데 자, WWEN을 보시고 WF도 봤을 때 1번 타자는 워터였습니다. 항상. 그리고 W에너지 AI에도 1번 타자는 워터입니다. 이게 결국 항상 출발할 때는 워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터가 어떻게든 모든 이 인간의 에너지, 푸드, 뭐 인공지능에 갔을 때도 결론은 워터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이러한 이 워터의 숙명이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터와 에너지는 아까 찌릿찌릿해서 합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인류를 지탱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워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에너지는 인류를 돌아가는데 가장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동력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수제와 동력제가 결국은 두 기둥으로서 인류의 생존이 쭉 이끌어 왔고요. 이 두 가지 기둥은 항상 순환고리를 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워터 에너지 넥서스가 좀 이른 시기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워터 에너지 넥서스는 지금은 가야 될 시기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묶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궁 교수님께서 에너지 저장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에너지 저장 체계도 이제 배터리의 단주기 저장 체계에서 공기부터 이제 등장하는 장주기 저장 체계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장주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때 효율적으로 워터에 엮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력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워터 에너지 넥서스는 이제 가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갈 수 있을 시기인 것 같고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존재감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등장이 옛날에 이제 인류가 다른 포유류를 누른 가장 결정적인 도구가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새로운 시대 때 등장한 게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워터하고 에너지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환경하고 에너지는 이제는 같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워터는 필수제, 동력제가 붙이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드디어 이제 개발을 해야 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개의 공공기관이 오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워터하고 에너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오셨고 아까 그 무슨 포럼을 보니까 12개 기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포럼 발표를 보면서 워터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나라고 이제 발표자를 받았더니 5개 기관이 쭉 들어와 있는 거 보고 아 우리 김지영 국장님께서 포럼을 운영하시면서 워터 에너지를 확실히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힘을 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어떻게 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5개 기관의 발표자를 보면서 사실 옛날에 WEN이 스르르륵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워터하고 에너지 합치는 건 다 하겠다라고 하는 5개 기관의 발표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5개 기관이 어떻게 붙이느냐는 5개 기관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워터 에너지 넥서스가 스르륵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없는 그렇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갑자기 푸드가 왜 빠졌나라고 여러 자료를 좀 토론자료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아로 하는 게 전 세계의 8%랍니다. 그리고 식수를 못 먹는 게 26%, 그리고 전기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게 9%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푸드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안전한 식수가 안 되는 포션이 이렇게 높은지는 이번에 자료 찾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워터 에너지 넥서스는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가야 될 거고 우리나라가 앞선 경제 10위권 국가에서도 워터 에너지 넥서스는 가야 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그리고 기후부 발표 다 이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뭐 많은 그 이런 체계들을 보일 때 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림도 아주 멋지게 그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야 진짜 워터하고 에너지가 합선되지 않고 엮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5개 기관 오늘 다 이제 책임자분들이 오셨으니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이제 하시려면 제일 먼저는 트셔야 됩니다. 트셔야 되는데
오늘 한정혜 의원님이 계시고 한정혜 의원님이 굉장히 추진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정혜 의원님 이 5개 기관을 틀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뭐 법이든지 뭐든지 해주셔야 이게 저는 워터에너지 넥서스가 AI를 활용해서 클 수 있다라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 행정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 기관 간의 데이터를 연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아까부터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전기 데이터와 물 데이터가 벌써 이미 너무 차이 나는 데이터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틀기 전에 어떻게 맞출 거냐부터 하셔갖고 맞춰줬으면 물 데이터와 전기 데이터가 붙이는 거, 트는 것부터 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모든 5개 기관의 발표자 중에 AI를 어디 썼니라고 보면은 다 예측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한 뭐 1분을 예측하면 인공지능은 뭐 10년을 예측하는 자료를 쓰겠다라는 게 5개 기관의 가장 많은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예측 기반의 최적화 운영에 대해서 5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와 전기를 엮었을 때 그 최적화 운영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뭔가를 백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AI는 의사결정을 지원만 하는 거, 그리고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을 좀 깔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AI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AI를 찾고도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서 확인한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표준화시키시고 맞추시고 트시고 거기에 가장 먼저 활용하실 부분은 예측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전기와 물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틀을 만들까, 이게 저는 1단계가 됐었으면 하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정은 여기 오늘 발표하신 5분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틀을 좀 이미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융합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김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우 투게더입니다. 어쨌든 투게더 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위드 AI를 좀 붙이셔 갖고 그 틀을 만들어 주시면 그 융합 포럼이 9월 달에 뭐 최종 보고회가 한다고 하는데 9월 달에 최종 보고회 마치시고 그거로 끝 안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데이터를 트시고 기관 간 트고 예측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하나의 실질적인 과제물이 나오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과거에 웬 언제 오냐라고 허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마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엽 박사님이 아주 이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저 기후부에서 발표를 했고 4개의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그 워터 에너지 AI 넥서스 관련된 그 이 추진 방향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한종혜 회장님한테 이 국가전략 차원의 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 마이크를 그 회장님한테 잠깐 돌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답변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관리 기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건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기후위기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물관리 기본법에 에너지하고 네. AI가 네. 함께 녹아 들어가야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입법부에 계시고 또 정책의장으로 활동하신 한정혜 의원님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회 끝나고 나면은 숙제를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리를 할 텐데 그냥 우리 이제 김지영 국장께서 기후부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그러니까 올해 계획 잡고 있는 거, 올해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런 게 그냥 이제 뭘 하려고 할 때 화려하게 출발을 하는데 뒤에 조용하게 소멸하는 방식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안 되는 건 왜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백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똑같은 출발을 하지 않게끔 거기다가 뭘 하나 더 붙여갖고 출발한다고 그게 또
새롭고 장대한 출발이 될 수 있냐면 그건 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과거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좀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에너지하고 물이 어쨌든 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너지하고 물이 붙어 있는데 에너지하고 물이 쓰임새로 보면 두 개가 지금은 같이 붙어서 어딘가는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 곳으로는 물은 잠재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을 다루는 기관에서 그 물이 어떤 물이든지 간에 잠재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얼마인지가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 저희 뭐 대상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이제 해수는 해수 담수화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면이 바다이긴 한데 사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수심이 낮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또는 이제 그 잡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힘들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미 지난 30년 동안 쭉 그 북해의 아주 그 깊숙한 곳에서 적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는 아마 지역 난방이 거의 뭐 90% 가까이 스톡홀름 같은 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트펌프를 가지고 열 공급을 하거든요. 에어컨으로도 그 냉난방을 쓰는 거죠. 거기는 이제 한 30년 하면서 이게 해수를 가지고 썼는데 해수를 어쨌든 열 교환기까지만 열을 교환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담수를 전달해서 그 열원을 전달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앞단만 잘 부식이 되지 않는 뭐 티타늄 같은 걸 써가지고 하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죠. 근데 그걸 설득한 방법이 LCC였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이게 아니면 그 정도면은 우리가 에너지로 발생해서 들어가는 당연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가 이제 일찌감치 도입이 됐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썼을 때 비용해야 되는 부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이번에 중동 상황 겪으면서 그래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쓰는 것 자체를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삼면이 물인데 그걸 어떻게든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원전도 그렇고 발전소도 그렇고 다 해안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는 또 물의 온도가 배출하는 그 배수 온도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겨울에는 난방용으로도 가능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다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쓰일 수 있을 때의 잠재적인 평가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경제성의 원리에 있어서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금부터 연구를 하거나 R&D를 통해서 그거를 증가시키고 관련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 같은 걸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국내에서 시험을 하고 실제 운영이 되고 다시 또 이제 외국으로 또 나갈 수도 있고 한 굉장히 이제 큰 산업화가 좀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 조금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기관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기관이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열린 상태에서 그러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공유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조금 더 공개를 많이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건 거의 좀 쓸데없는 자료들만 공개가 되고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은 공개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아까 우리 일찌감치 한혜진 연구원께서도 주신 숙제들이 좀 있으세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은 용수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 공개 의무화하자 법안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전력 수급 계획하고 수도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하자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물과 전력이 같이 붙어서 다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잠재적인 내용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또는 물로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부수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잘 끝나시고 교수님 잘 정리해 주시면 숙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워터 에너지 AI 넥서스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범부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고
또 관련된 법,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한 회장님 말씀에 연계가 되는데 이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이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한국에너지공대 이영술 교수님이십니다. 멀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주시에 있습니다. 나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 전문가로서 지금 워터 전문가는 많으시니까 지금 에너지 뷰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러 에너지 넥서스나 워러 에너지 푸드 넥서스가 있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한창 활동을 하면서 같이 IWA랑 같이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때 포인트는 그 상호 연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워터는 대부분 발전소에 냉각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좀 넥서스 관점에서 보면 최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푸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쪽도 에너지와 물을 많이 쓰는데 특히 미국, 캐나다 같이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 특성들이 이제 거의 1 트릴리언 달러 마켓이다 보니 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최적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면에서 이제 출발이 다 됐던 건데 이제 오늘 워러 에너지 넥서스도 저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좀 더 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워터 에너지 AI가 저한테는 다 에너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워터로 쓰였지만 에너지로 저한테는 읽히고 AI도 에너지라고 저한테는 읽히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수나 하수, 처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한국에서 최적화를 이미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워터는 어느 쪽일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워터가 필요한 산업,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유치가 된다면 아까 앞서서 말씀을 주신 분 얘기처럼 이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잘 플랜을 짜서 가야 될 텐데라는 측면에서 이게 그러면은 초순수를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에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연간 한 1억 톤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1억 톤의 초순수를 사용하는 그 워러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은 얼마일까? 그 다음에 에너지가 붙으면 당연히 카본 이미션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최적화가 돼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이제 워러 리소스를 뭐 팔당호 때문에 그런 워러 리소스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하수를 재이용하는 관점에서 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최적화가 과연 뭘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워터에 좀 이번 정부답게 저는 좀 새로운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로우 카본 워터라는 컨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순수는 이제 워러 리소스를 뭘 쓸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3kg의 CO2가 큐빅미터당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수나 하수 같은 경우 0.4에서 0.5kg 정도 CO2 이퀴벌런트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고도화된 쪽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떤 수준의 워터를 사용할지 전 모르겠지만 이제 반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태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워터가 에너지로 읽히기 시작했고요. 아까 이제 그 이상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워터와 에너지가 억지로 이걸 막 융합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불편한 좀 사실을 좀 저는 좀 공개를 하고 그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하면 같이 풀 수 있을까라는 좀 스탠딩하는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 그 환경관리공단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물을 생산하려면 그만큼 좋은 물에 대한 이제 커스트가 드는 거고 그게 다 이제 에너지 비용이고 탄소 발생량으로 이제 비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초순수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도 더 이제 다른 태그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약간 컴플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AI 시대와 NDC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된다가 사실은 컴플렉이거든요. 그럼 이게 탄소를 감소시키려면은 AI 같은 거를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약간 이 어려운 숙제를 그러면 이 컴플렉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AI가 저한테는 그렇게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이제 최적화된 툴인 건 맞는데 지금 이런 에너지가 두 개 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인텐시브 에너지 컴포넌트인 AI가 붙는 게 이게 굉장히 컴플릭인데 에너지 측면에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시켜야 될까를 저는 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처음 말씀드린 로우 카본 워터라는 컨셉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좀 정부에서는 그거에 걸맞는 보조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이 컨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워터 자체는 사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력 같은 경우 전체 지금 수력 원자력에서 오신 분 계시지만 그 전체 발전량이 1%뭐 2%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워터에서 아무리 아까 하수처리장에서 태양광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약간 브랜딩,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게 근원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제한성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A 뭐 10%다, 5%라를 정해놓고 그럼 나머지 90에서 95%는 어떤 방식 우리가 풀어야 될까를 이 불편한 이 진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까 이상엽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그 환경공단 이제 처장께서 발표해 주신 그 하나의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바이오가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그젬플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620 엑사주를 사용했고요. 한국은 약 연간 9 엑사주를 소모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지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약 3,000 엑사줄이 광합성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지구 안에서.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은 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기회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닥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든요. 태양광에 비해서. 그럼 이제 결국 태양광을 직접 이용하는 태양광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바이오매스가 광합성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 그거를 에너지화하는 것. 그러니까 푸드는 많이 열렸지만 이거를 에너지화하는 것은 그닥 태양광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 슬러지나 음식물 폐기물 같은 걸 갖고 기후부에서 이제 바이오가스 사업을 바이오가스 촉진법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 500만 톤, 그다음 축산 분뇨 한 5천만 톤, 슬러지도 한 500만 톤. 요 세 개만 해도 합치면 한 12억 큐빅미터 정도 되고요. 이제 농업 부산물 이제 초봉계 바이오매스나 미활용 산림 자원까지 합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국내 에너지의 3에서 4% 커버가 가능한 구조예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이 교수님 네. 조금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축이 저는 그 하수처리장 말씀하신 이미 인프라가 있으니 거기서 잘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에너지와 물이 넥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영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그 초순수 생산 공급, 또 이 AI 그 확장에 따른 그 데이터 센터 이 냉각수 이 공급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저에너지 고효율 그런 그 이 시스템에 대한 그 기술 연구 개발,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최진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 맨 마지막에 하게 됐습니다. 보통 제 성이 치읓이라서 항상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 오늘에도 한 박사님 계셔서 약간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 박사님이 먼저 하시는 바람에 아주 그냥 완전히 마지막에 하게 되는 그런 토론자가 됐습니다. 어쨌든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후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 관리,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리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4개 공기관이 이제 오늘 발표를 워터하고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정책적으로 저게 뭐 워터하고 에너지가 잘 연결돼 있느냐 아니면 뭐 저게 에너지가 잘 쓰이고 있느냐 이걸 떠나서 저는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가 되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전 충분한 의미 있는 포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토론으로 드린 내용들은 아마 발표 자료에 이미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잠깐씩 살펴보고 그 추가로 제가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저는 물의 이용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 AI가 지금 공기관 쪽에서 말씀하신 대부분은 이제 물의 이용 효율이나 뭐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향상, 그다음에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응의 효율적 대응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그 AI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쓰임새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효율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즉 향후에 물의 수요, 즉 데이터 센터든 뭐 반도체 공정이든 우리 국가가 추구해 나가는 미래 방향,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기후부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짧게는 30년 아니면 40년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효율 향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고 실제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용량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갖고 있어야만 되지 지금 마치 우리가 AI가 되면 우리가 미래에 갖고 있는 그런 물의 수요에 대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념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수공 발표에도 잠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한수원에서도 뭐 그 양수 발전 이런 측면으로 좀 언급되긴 했지만 절대적인 하드웨어 개발이 차지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꺼내놓고 얘기해야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가 생기면 당연히 또 수력에 대한 물론 수력이 뭐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이것에 비해서 담당하는 에너지 포션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접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워터 에너지 AI 넥서스를 논하는 그 아주 모티브 그건 사실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즉 워터 에너지가 됐을 때 또 거기에 AI 기술 접목됐을 때 우리가 과연 2030 NDC나 이런 데 기여하는 게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줘야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NDC에 이런 접근 방법이 기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이렇게 그냥 단어의 나열이나 말로 써가지고 이제는 데이터로서 입증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넷 포지티브 워터 쪽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하고 공기관이 나와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 안에서 에너지, AI, 물 이 세 개의 디맨드는 실제로 관리하는 측면만 지금 하는 분들이 와 계시지 민간 영역의 목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어느 정도 물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산업 방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힘들어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뭐라 해야 되나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 영역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실제 얘기하는 에너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디맨드가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 한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물이나 에너지의 공개, 자료의 공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맨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된 자원에서 민간에게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아마 넷 포지티브 워터 같은 개념일 텐데 그때 실제로 한정된 물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증가할 거라고요. 수요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농업용수 부분에 있어서 넷 포지티브 워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농업용수 효율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 그럼 민간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그 ESG 경영 차원이라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력해서 농업용수의 효율을 높이고 이런 기술을 투입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최적화 문제인데 AI라는 게 여기가 아까 어느 토론자께서 AI의 결과가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AI는 혼자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각 부분에서 최적화된 값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AI가 올바른 답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치 AI를 도입하면 우리가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분도 그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서 이게 최적이구나 라고 해서 어떤 자기가 책임진 시설물을 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와 사례들을 잘 모아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야 이거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해서 한다고 한들 다 알고리즘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여러 신경망 여러 기술들이 들어갈 텐데 그 안에 그걸 가지고 걔네를 훈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 훈련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는 의사결정 그 과정으로 들어갈 때 과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댐 홍수에 대해서 AI 결과를 썼는데 홍수가 났어요. 이거 AI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디시전 메이커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AI가 한 달 가뭄 예보를 해줬는데 가뭄이 더 심하게 들거나 가뭄이 안 들거나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건 당연히 우리가 최적화된 어떤 케이스를 훈련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입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도입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AI가 아무리 좋은 답을 줘도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쓰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공사가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줬는데 실제로 굉장히 좋은 시도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농업용 저수지가 규모적으로 따지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한 3,4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 농업용 저수지의 약 80%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확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또한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저수지들도 이런 에너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너지처도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협력해서 농업용수가 63%의 물을 쓰는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 이런 것들을 좀 더 에너지 측면 그리고 이제 국가 물관리 차원에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워러 에너지 AI 넥서스의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민간 부분에 특히 그 산업계의 물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워러 포지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추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밖에 농어촌공사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토론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늘 발표하신 5분께서 그 간단한 코멘트라든가 혹시 아까 발표하시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국장님 특별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눈이 마주쳐서 말씀드리면 끝에서부터 말씀하신 분 거부터 하면 사실 민간이 훨씬 더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포럼 출범할 때도 이제 민간을 기업분을 좀 요청드려서 같이 논의를 했어요. 좀 젊은 기업인을 좀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민간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효율화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하천수 사용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농업용수가 차지하고 있고 근데 농업용수의 이제 정확한 사용량이 이게 뭐 공업용수는 다 계측기가 달려 있고 하는데 농업용수는 또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냥 실적 보고하는 형태고 그것도 일 8,000톤 이상일 경우에 이제 보고하는 형태여서 같은 저희도 좀 바람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견을 엄청 많이 주신 첫 번째 한혜진 박사님 그 수도법 개정안 보고를 제가 오늘 아침에 장관님 보고를 드리고 왔어요. 2년 주기로 바꾸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고 한정희 의원님도 말씀 주셔서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떠나셔가지고 대신 좀 전해주십시오. 아침에 보고 드렸고 개정안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수요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급변하니까 물수급 협의체를 차관님 주재로 좀 그것도 신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랑 좀 논의하는 과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무슨 회의 갈 때 전력망 국장님하고 요새 엄청 많이 같이 다닙니다. 물과 전기가 이게 같이 논의되는 자리가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부처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더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국장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도 계획이 2년마다 바뀌는 걸로 2년 주기인데요. 이제 검토를 2년마다. 글쎄. 지금 변경 주기 5년인 거를 2년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그 첨단 전략 산업의 용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참 좋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물수급 협의체를 구성 운영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잠깐만 답변 혹시 자 그러면 지금 이 발표자들께서는 아마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두일 님이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도나 설계 기준, 그다음 매뉴얼 같은 게 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 게요. 이게 우리 데이터 센터가 물을 엄청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년 전에 만든 수요량 예측 그 매뉴얼에 보면은 목욕탕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없는 목욕탕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많아지고 데이터 센터에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수도법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의도 없고 설계도 정의도 없고 근데 건축법을 보니까요. 이 데이터 센터를 방송통신 시설로 정의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가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은 주택가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일반 수도에 물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많이 쓰게 되면은 다른 주민들하고 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너무나 이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요량 예측 매뉴얼을 좀 보강해야 되고 그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들고요.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들어갔을 때 물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양의 파이프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활성화되면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 김지영 국장님 물수급 협의체에 상하수 학회장님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 시간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편하게. 저는 데일리 한국의 안희민 기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이게 워터 에너지 AI 넥서스의 목적이 물이나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인지 아니면은 뭐 기후 재난에 대한 방제 목적인지 아니면 수출 산업화인지 아니면 다 세 가지 모두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AI가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미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AI 정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각 유역에 디지털 트윈으로 해갖고 이렇게 홍수 범람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하지만은 뭐 2025년도에 AI 방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해안 쪽에 물폭탄을 맞는 바람에 그때 당시 한하진 장관이랑 같이 발표했던 것이 이렇게 유야무야해서 이렇게 욕도 먹기도 했고, 실제로 또 취재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구축하는 거랑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AI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반응도 보이셨긴 하지만 AI라는 것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선 기관에서는 경영평가에,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지만은 이런 확장된 어떤 AI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업무에 할 때 나중에 경영평가에도 적용을 한다면은 좀 더 그걸 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목적인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렸습니다.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 세 가지 답니다. 예, 세 가지 다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1, 2번이 이제 이용 합리화 관련이고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재해, 홍수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거고, 이제 4번이 기후 원팀 같은 게 이제 산업하는 거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아우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국장님 코멘트에 첨언을 해드리면은 결국 워러 에너지 AI 넥서스는 그 물 에너지 AI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효율성 제고죠. 네, 효율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제 탄소 중립하고도 관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지금 반도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효율성 제고,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 세 번째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예, 하시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윗분들이 너무 이렇게 되게 잘 해주셔서 이제 학생 관점에서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이재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적대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제가 학석사는 전기로 했거든요. 근데 입사는 또 K워터로 잠깐 있었어요. 토목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토목과로 갔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좀 일찍 은퇴하셔서 제가 전기과로 다시 왔습니다.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학생 관점에서 이제 연구라는 거를 진행을 할 때 사실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약간 오른쪽 분들 편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와미스 같은 시스템에서 국가 상수도망을 그렇게 노력만 하면 이게 어쨌든 그 IEEE 형식의 네트워크로 구현 가능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K워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K워터 분들의 노고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AI를 쓰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점은 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와미스 데이터 에러를 하나 잡아낸 게 뭐냐면은 메가를 잘못 말했다. 그 큐빅미터 퍼 데이하고 큐빅미터 퍼 H를 잘못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23년 동안 안 고쳐졌다고 하면은 그 누구나 연구자들이 다 긁어갖고 그냥 그대로 갖고 논문 썼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제미나이도 써보고 GPT도 써보거든요. 넣고 굴리잖아요. 그럼 AI가 그냥 맞대요, 다. 그래서 구글어스로 직접 재갖고 양정, 펌프, 대충 이제 K워터에서 납품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효율 그런 것도 다 따져서 물어보니까 이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적화해서 절대로. 예를 들어서 성남시 특정 구에 그 예를 들어 수자원 수요가 평균치가 있는데 그 펌프로 돌리니까 갑자기 평균치에 300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데이터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기공학과 관점에서는 또 모델링을 되게 잘하잖아요.
최적화 모델링은 또 전기과가 특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정말 보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에너지 넥서스 전에 독일에서 에너기 밴드를 추진하면서 섹터 커플링이라고 섹터 커플링 개념이 제일 먼저 사실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약간 이제 연장선으로 지금 확 뜬 것 같긴 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학생 관점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공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매의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수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니까 다들 도시에 대해서 엄청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공학자들의 그 기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도시계획학회를 제가 가끔 가면은 거기는 이제 공학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익힐 수 있었던 그 전공자들은 보통 도시계획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온갖 데이터를 다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발언이셨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AI 시대의 데이터의 정확도, 데이터의 신뢰도, 그리고 아마 데이터의 표준화까지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걸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서 우리가 물 관리, 지금 이 세 가지 분야의 넥서스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여기서 좀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표 정말로 유익했고 5분 패널 토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끝까지 남아서 이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느 것을 어느 분야를 법안으로 발의할 건가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후속을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하승진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마지막. 네, 그럼 이상으로 국회의물 포럼 34번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